제목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33번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해한 후에 34번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 저저번 시간에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람 3사람을 배웠다. 톰슨, 러더퍼드, 보어를 배웠는데 그중 가장 최근 버전이 보어였어. 물리에서는. 물론 이 보어의 뒷버전도 있긴 있는데 물리에서는 보어 원자 모형을 최신 모형이라고 이해하면 돼. 보어의 원자 모형의 특징은 바로 전자들이 원자핵을 돌 때 전자가 특정한 궤도만을 돌고 있다. 요게 포인트였어. 이걸 보어는 어떻게 알아냈냐?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또 다른 특정 궤도로 뭔가 이동할 때 얘가 빛을 방출하거든?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흡수해. 근데 그게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우리 눈에 색깔, 빛의 색깔, 스펙트럼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전자는 특정 궤도만을 돌고 있고 이 특정 궤도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구나. 이걸 알아냈어. 오늘 우리의 공부 포인트 목적은 보어의 원자 모형 특정 궤도만큼 떨어져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를 이해하는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과 스펙트럼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해. 따라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빛을 배울 거니까 빛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기, 자기 쪽을 배우는 게 중점이고 우리 지금 전기, 자기 쪽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파동 쪽을 배우고 이제 2학년이 끝나는 거지. 사실 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이 기말고사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우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며 뿜어내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동 부분의 조금을 맛보기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미 거기 물리량 단위 적어놨어. 그 아래 네모칸 말고 그 아래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 우리는 빛을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잖아. 빛은 색깔이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도 있어. 그 다음에 빛이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빛을 이런 식으로 물결처럼 빛이 진행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빛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거든.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 그래서 몇 가지의 특성을 뽑아서 이렇게 3가지의 물리량으로 정리할게. 자, 파장은 뭐냐면 자, 빛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 한 세트를 찾아보는 거야. 한 세트. 뭔가 반복이 되는 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시작했다면 여기까지가 한 세트겠다. 인정? 꼭 여기서 시작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 뭐 꼭대기에서 시작해도 돼. 여기 꼭대기에서 시작했다면 다음 꼭대기까지가 한 세트겠다. 한 세트 찾을 수 있겠지? 뭐 바닥에서 시작했다면 바닥까지이고 애매하게 여기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시작했다면 바닥에서 조금 더 높은 곳까지 간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 거야. 한 세트 찾을 수 있지? 자, 이 한 세트에 길이를 재, 길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를 재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 길이를 재. 한 세트의 길이를 잰 것을 파장이라고 그래. 파장.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 파장 이렇게 2글자로 쓰지 않겠지. 당연히 물리량으로 이니셜로 바꿔서 쓰지. 이니셜은 이렇게 적는다. 이게 마치 한문에서의 들입자처럼 생겼는데 얘를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어. 람다. 그 그리스 알파벳 로마자 알파벳이야. 람다야. 람다라고 하면 한 세트의 길이, 즉 파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면 돼. 그 다음 진동수는 뭐냐면 진동하는 횟수야. 진동하는 횟수. 사실 진동수는 되게 이 말을 압축한 거야.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찾은 그 한 세트 있지? 그 한 세트가 1회 진동이거든? 다시 그려볼게. 여기부터 시작했다면 1회 진동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 한 회 진동은 한 세트를 찾으면 돼. 그런데 그 한 세트의 길이를 람다라고 했다면 진동수는 1초 동안 도대체 몇 회나 진동하는가를 보면 돼. 얘를 1초 동안 관찰했더니 이런 식으로 진동했대 봐. 1초 이렇게
이렇게 얘 몇 회 진동했니? 3회 진동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다면 얘는 진동수가 3인 거야. 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 진동수랑 똑같은 말이 주파수라고 있거든. 주파수. 우리 라디오 주파수도 그 같은 뜻인데 주파수를 영어로 하면은 프리퀀시야. 프리퀀시. 프리퀀시 있겠지. 프리퀀시. 이게 영어 단어 중에 빈도, 얼마나 자주, 뭐 그걸 빈도라고 하지. 빈도 말고 또 뭐 무슨 뜻이 있냐? 얼마나 자주, 횟수, 뭐 이런 얼마나 자주 이게 진동하는지, 그게 바로 빈도 아니겠니? 따라서 진동수는 다른 말로 주파수, 영어로는 프리퀀시. 그래서 프리퀀시의 앞글자를 따서 진동수는 F라고 써. 우리 물리량은 항상 약간 기울인 이탈릭체로 적는 거 알고 있지? 속력도 이렇게 V로 적고 약간 기울여서 적잖아. 뭐 질량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적지? 뭐 여기서는 그럼 속도는 없냐? 사실 이번 빛은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게 좀 무의미해. 속도는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야 하는 물리량이었잖아? 그런데 빛이란 항상 여러 방향으로 다 동등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묻지 않거든. 따라서 빛에 대해서는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속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혼용해서 얘기해. 자, 그 다음에 파장, 진동수, 속력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물리량도 이니셜을 배웠으니까 이제 단위랑 구별해보자. 파장은 한 세트의 길이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길이의 단위, 우리 알고 있지. 길이의 단위 뭐야? 옳지, 미터지, 미터. 단위는 기울여서 적지 않았다. 킬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기울여서 적지 않았어. 진동수의 단위는 아까 진동수의 정의가 뭐였지? 그래, 진동하는 횟수. 근데 몇 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였지? 1초간 진동하는 횟수였단 말이야. 기준이 1초야, 기준이. 우리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 이 뜻이 뭐였냐면 1초 동안 1초를 기준으로 도대체 몇 미터 이동하냐 였어. 항상 물리에서, 수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을 분모에다가 깔아줘. 속력이란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는지가 궁금한 물리량이고 1초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던 것처럼 진동수도 1초가 기준이기 때문에 초를 밑에다 깔아주는 거야. 세크분의 1. 이게 바로 진동수야. 세크분의 1. 1초분에 도대체 몇 회 진동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세크분의 1, 이게 단위가 분수인 게 조금 특이하지. 그래서 우리는 세크분의 1이라고 안 하고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해.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라디오 주파수에서 뭐 91.9 메가헤르츠 할 때 그 헤르츠가 사실 사람 이름이야. 우리 단위는 사람 이름을 많이 적용하잖아. 뉴턴, 뭐 암페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많이 적용한단 말이야. 얘도 헤르츠도 사람 이름이야. 그 다음 속력의 단위는 알고 있다시피 미터 퍼 세크야. 그러고 보니 이 단위를 볼래? 이 단위를? 단위끼리 미터랑 세크분의 1 곱하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 아니겠어? 아, 파장, 진동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되는구나. 요 식을 알아둬야 돼. 이 식을 알아둬야 돼. 이 식은 중간고사 때도 지금 배우지만 기말고사 때 파동 부분을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식이 되거든. V는 F 람다. V는 F 람다. 속력은 파동의 속도, 속력은 진동하는 횟수와 진동수와 파장 한 세트의 길이를 곱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느 파동에 어느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면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고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길겠지. 두 개는 반비례 관계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세 개의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했으면 옆에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우리 지금 이거 빛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이었잖아. 따라서 옆에 빛을 그릴 거야. 뭐 하얀색, 백색 광을 받아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얘가
쫙 퍼지면서 빨강부터 보라까지 만들어지잖아. 빨강부터 보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야. 물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컬러풀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 그냥 요 정도 그릴 거야. 백색광이 들어오고 프리즘 통과시키면 이렇게 퍼진다. 퍼지면 스펙트럼을 표현할 건데 나는 좀 더 잘 그려볼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자, 안에다 스펙트럼을 그릴 거야. 스펙트럼을 오른쪽을 빨강으로 두고 왼쪽을 보라색으로 두자. 뭐 이거는 그냥 스펙트럼을 뒤집으면은 방향이 바뀌는 건데 그냥 나랑 똑같이 그리기 위해 오른쪽을 빨강, 왼쪽을 보라라고 하자. 근데 뭐 우리 색깔펜 없으면 빨강 보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돼. 빨강 영어로 뭐지? 레드, 이쪽을 레드, 오른쪽을 레드. 보라는 퍼플 아니고 바이올렛이라고 해. 퍼플은 약간 핑크빛을 띠는 보라를 얘기해서 퍼플이라고 안 해. 바이올렛이라고 얘기해. 레드랑 바이올렛. 이 중간에는 뭐 주운 오초파남보가 있겠지. 그때 파장과 진동수를 한번 빨강과 보라를 비교해 볼게. 람다와 F, 프리퀀시를 비교해 볼게. 이거는 외워야 할 사항이야. 보라색을 살펴봤더니 보라색의 빛도 이렇게 움직이거든. 빨강빛도 이렇게 움직여. 두 개를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보라색의 파장은 400나노미터래. 보라색 빛의 한 세트의 길이를 쟀더니 400나노미터. 원래 뭐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긴 한데 얘가 워낙 짧아서 미터로 표기하기에는 0.00000 이렇게 나오니까 나노라는 단위를 쓸게.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뭐 단위를 환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400나노미터라는 이 400이라는 글자는 외워줘. 그 다음 레드, 빨강은 700나노미터야. 항상 수능은 빨강하고 보라가 컬러로 나오지 않아. 우리는 흑백만을 볼 수 있잖아. 시험지에서. 따라서 항상 숫자로 표현해. 여기가 빨강인지 보라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만 파장은 400이다, 700이다 이렇게 써주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가 빨강인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 따라서 빨강이 파장이 더 길다를 외워두자. 이걸 어떻게 외울까?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보라색 한번 써볼래? 보라고 써볼래? 굉장히 금방 쓰네. 너무 짧아. 파장이 짧아. 빨간색 써볼래? 빨강색 어때? 한참 걸리지? 그래, 얘는 파장이 긴 거야. 빨간색 딱 봐도 파장이 길게 생기지 않았니? 빨간색 다시 써볼게. 빨간색 파장이 엄청 길지? 그런데 보라는 어때? 보라는 금방 쓰잖아. 그래서 보라는 파장이 짧고 빨강은 파장이 길다. 이렇게 기억해줘. 그러면 진동수는 1초 동안 쳐다봤을 때 보라색이 진동을 많이 할까? 빨간색이 진동을 많이 할까? 봤더니 아까 속력이 같을 때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거든. 빛의 속력이 바뀔 때는 우리 중간고사 때 배우지 않아. 기말고사 때만 빛의 속력이 바뀌는 걸 배우지. 중간고사 때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기억해. 파장이 길면 진동수지?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오히려 작아. 두 개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 그런데 파장은 빨강, 보라 중에 빨강이 더 기네? 그렇다면 진동하는 횟수는 누가 더 크겠어? 그치, 보라색이 더 큰 거지. 이걸 기억해. 둘이 파장과 진동수가 빨강, 보라가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 잘 외워지는 쪽을 외우면 되겠다. 나는 파장이 빨강이 길다로 외우는 걸 추천할게. 빨강이 딱 생긴 것도 파장이 겁내 길게 생겼잖아. 빨강 파장이 겁내 길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외울 수 있을 거야. 진동수는 반대고. 자,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외우고 백지에다가 한번 써볼래? 파장, 진동수, 속력, 이니셜 써보고 단위도 써보고 중요한 식 V는 F람다라는 식도 써보고 이번 단원에서는 V, 속력은 항상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다를 이해한 후에 프리즘으로 뽑아낸 빨강부터 보라까지의 빛이 몇 나노미터인지 수치를 외우고 누가 파장이 길고 누가 어느 빛이 진동수가 큰지 자, 백지에다가 한번 써봐. 여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어는 원자가 특정한 궤도를 전자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했고, 여기 보어가 주장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돼.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보어가 주장했냐면 궤도,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어. 핵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껍질이 첫 번째 껍질,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절대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 사이, 뭐 여기 이런 데는 절대 없더라는 거지. 항상 특정 궤도에만 존재하는 거야. 3.5 껍질, 2.7 껍질 이런 소수점은 존재하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껍질에만 존재하니까 이 껍질 자체가 얼마나 그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 껍질 자체를 부르는, 이 껍질 수 자체를 부르는 명칭을 만들었어. 이걸 뭐라 그러냐? 양자수라고 해. 양자수. 이거를 이니셜로 n으로 표현해. n.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n은 1, 두 번째 껍질은 n은 2, 3 이렇게 표현하지. 화학하는 애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겠다. 화학에서 항상 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 그리고 궤도마다, 이 껍질마다 에너지가 존재하더래. 에너지 준위랑 에너지는 똑같은 뜻이야. 준위는 말이 어색하면 그냥 괄호 치고 읽어도 아주 똑같아. 에너지가 존재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는 첫 번째 껍질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각 전자가 어느 껍질에 도느냐에 따라 에너지도 결정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쪽 껍질이 에너지가 더 높느냐, 크냐면 바깥쪽 궤도의 에너지가 크더라는 거지. 이거를 위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핵이 가장 바닥, 평평한 면이고, 그 다음에 1층, 아파트 1층,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 아파트 2층, 세 번째 껍질이 3층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층수가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보어가 첫 번째 껍질에 사는 전자가, 1층에 사는 전자가 에너지가 얼만지 다 계산해냈어. 그래서 이 n이 뭐냐면, 여기 n이 바로 양자수 몇 층인지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아까. 이 n은 껍질 수였어. 이 1이라고 하면은 1층에 사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에너지 2라고 하면은 2층에 사는 전자들의 에너지, 2, 3 하면은 3층에 사는 전자들의 에너지야. 얘를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만들어냈어.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얘를 써보자. 얘는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나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이야. 마이너스 13.6. 화학에서는 이걸 마이너스 13.6이라고 안 배우고 무슨 뭐였지? 1300 뭐였나? 아무튼 그런 걸로 배워. 그런데 얘가 다른 게 아니야. 화학에서 배운 거랑 사실 똑같아. 근데 왜 지금 수치가 다르냐? 단위가 달라. 그 단위를 똑같은 걸로 맞춰주면 여기 앞에 상수도 똑같아지는데, 아마 우리 에너지의 단위는 1단원에서 뉴턴 역학에서 배웠듯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부 다 단위를 줄을 썼거든, 줄. 그런데 원래 줄이 기본 단위긴 한데,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를 배울 때 뭔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어가 주장한 전자의 왔다 갔다 함으로써 얘가 어떻게 빛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를 써.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은 전자잖아. 전자가 가지는 볼트, 뭔가 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야. 아마 화학에서는 줄을 단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이 일렉트론 볼트랑 줄이랑 단위를 환산을 잘 해보면 화학에서 주장하는 그 수치가 똑같이 나오기도 해. 하지만 물리에서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이라고 외워두자. 그 다음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닥 상태는 전자가 다 1층에 있을 때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해. 첫 번째 칸에 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바닥 상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에 있지 않고 전부 다 전자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2층이건 3층이건 어쨌건 1층에 있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해.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즉
전자나 껍질이나 어차피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하니까 이 껍질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요게 포인트야. 보어가 주장한 포인트가 이거지. 불연속적이다. 자, 불연속적이다 라는 말을 물리학적으로 어렵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해. 이 한 껍질을 양자라고 했잖아. 양자수. 껍질이 나뉘어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 무조건 빨강, 파랑, 빨강, 하늘, 남색, 보라 이 4개밖에 나타나지가 않아. 주황이나 노랑 절대 안 나타나. 헬륨도 마찬가지. 수소도 이렇게 4개밖에 안 나타나는데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헬륨은 딱 이 7개만 나타나. 이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 이게 바로 보어가 주장한 항상 전자는 특정 껍질에만 존재하고 이 특정 껍질을 왔다 갔다 할 때 내뿜는 빛도 정해져 있다 라는 거랑 연결되는 스펙트럼 모양인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이 공식을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얘를 좀 활용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번 스스로 껍질을 그려볼 거야. 에너지 준위를 고려해서 전자 궤도를 그릴 거야. 뭔 얘기냐면 자, 여기 핵, 그 다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얘를 확대해서 핵을 가장 아래에다 그리고, 물론 핵은 나는 그리는 걸 생략했다. 첫 번째 껍질이 원래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사실 일자로 그리고, 두 번째 껍질도 일자, 세 번째 껍질도 일자,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야. 자, 내가 첫 번째 껍질이랑 마지막 껍질은 점선으로 그려줬어. 요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들이 쭉 쌓여서 최종 껍질까지 나오는 거야. 껍질을 그냥 그리진 않고, 자, 아까 요 위에서 본 이 그림 있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요 그림은 진짜 쓰레기 같은 그림이야. 초딩들이 그린 그냥 껍질을 그냥 막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지. 왜 쓰레기 같은 그림인지 알게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에너지 준위를 고려하여 그릴 거거든. 에너지를 고려해서 그릴 거야. 우리는 에너지 공식을 배웠거든. 자, 첫 번째 껍질, 자, 이 아래 핵이 있고, 여기 사실 첫 번째 껍질이 원래 이렇게 둥그렇지만 펴가지고 그리는 상황이다. 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껍질에는 전자가 존재하거든. 그렇다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단 말이지. 바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n은 1. 첫 번째 껍질. 여기 요 공식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되겠네. 그렇다면 이 원은 얼마 나오니? 1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네. 마이너스 13.6. 단위는 생략할게. 마이너스 13.6. 아까 1층이 제일 에너지가 작다고 했거든. 마이너스 13.6이야. 마이너스 100 없어요? 마이너스 100 없어. 이게 제일 작은 에너지야.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제일 작은 에너지다. 그렇다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도 그릴 건데 n이 무한대일 때 껍질이 이게 뭐 껍질이 100개도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 껍질이 무한대일 때도 혹시 이때 에너지 알겠어?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봐. 무한대 제곱하면 또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3.6인데 무한대에 비해서 마이너스 13.6이라는 숫자는 진짜 너무 하찮고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 무한대분의 제로가 되는 거지 거의. 그래서 분자가 거의 제로면 결국 에너지도 무한대 껍질에서의 에너지는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거의. 근데 얘들아, 몇 층에서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했어? 그래, 층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 무한대 껍질? 그런데 에너지가 0이야. 자, 기억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보어가 주장하는 원자 모형은 가장 큰 에너지가 0이야. 애들이 0이라 그러면은 와 진짜 작다. 뭐 아예 없는 거 아니야? 0이면은 야 제로면은 그냥 에너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보어는 0을 제일 큰 에너지로 잡았어. 그럼 제일 작은 에너지는 0이 제일 큰 에너지면 제일 작은 에너지는 막 마이너스 10억 일렉트론 볼트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가장 작은 에너지다 라고 했어.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은 결국 요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0하고 마이너스 13.6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수치로 해볼게. 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에너지 2,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다. n에다 2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13.6이네. 자, 계산해줘. 마이너스 4분의 13.6 하니까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네. 4분의 마이너스 13.6.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0하고 마이너스 13.6이 여기 있어. 그렇다면 마이너스 3.4는 0에 가깝게 그려야 될까? 마이너스 13.6에 가깝게 그려야 될까? 당연히 0에 가깝게 그려야 되지. 수직선 생각해봐. 수직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3.6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4는 이것의 절반이 마이너스 6 어쩌고인데 절반의 절반, 마이너스 3.4는 0에 엄청 가깝게 그리지 않겠어?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껍질이 무제한 껍질에 가깝게, 오히려 첫 번째 껍질과는 엄청나게 멀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괜찮니? 절반의 절반 정도 위치는 전체의 절반의 절반 정도로 그려야 맞겠지. 따라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이 갭 차이가 전체의 4분의 3, 거의 75%인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껍질도 그려볼까?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두 번째 껍질보다는 위에 그려야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세 번째 껍질은 n이 3인 곳이니까 n에다가 3 넣어봐. 얼마야? 9분의 마이너스 13.6. 얼른 계산해 볼래? 마이너스 13.6 나누기 9. 즉, 전체 0부터 마이너스 13.6을 9분의 1 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1.51은 당연히 0에 가깝지. 마이너스 13.6보다는. 마이너스 3.4보다도 더 0에 가깝지. 따라서 오히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도 꽤 차이가 나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네 번째 껍질도 그릴 수 있어. n에다가 4를 넣으면 돼.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13.6이 되고 얘는 더 위쪽에 그려야겠다. 그렇다고 이 무제한 껍질 바깥으로는 그리면 안 된다. 다 요 사이에 촘촘하게 다 들어가야 돼. 난 네 번째 껍질은 안 그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가 거의 전체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단 얘기야. 그 다음 간격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 세 번째 껍질과 네 번째 껍질의 간격이 그 다음 갈수록 간격이 촘촘해지는 게 맞게 그린다는 거지. 따라서 아까 그 그림이 왜 쓰레기인지 알겠지? 그 그림 다시 볼래? 위에. 자, 이 그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사이가 어떠니? 1층이랑 2층이랑 사이가 더 가깝고 2층이랑 3층은 더 멀잖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 껍질을 굉장히 전체의 75% 정도로 널찍하게 떨어져서 그리고,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조금 더 붓게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더 붓게 그리고, 갈수록 더 붓게 그려야 되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에너지를 고려해서 전자궤도를 그리는 거야. 특히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 이 숫자는 되게 잘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려도 돼.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숫자가 익숙해져서 외워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안쪽 궤도에서, 즉 1층에서 핵이랑 가까운 쪽을 말하는 거야.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자가 전이했다. 전이란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뜻이야. 전자가 이동했다. 따라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1층에서 3층으로 갈 때 이런 거. 물론 2층에서 3층으로 갈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3층에서 2층, 3층에서 1층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때 전자가 전이하면 얘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전자가 에너지가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층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었는데 수직선으로 치면 마이너스 13.6이었는데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가 마이너스 1.51로 가 마이너스 1.51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에너지가 커진 거지.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때는 얘가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돼. 13.6과 1.51,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어차피 이 차이를 물어본다면 13.6과 1.51 요 차이를 대답하면 바로 그게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거지. 13.6 빼기 1.51 요걸 계산해줘. 계산 귀찮아. 얘 계산해줘. 그렇다면 얘가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X도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전자가 떨어졌다. 얘도 바깥쪽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아까 구한 여기 이 수치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 그게 바로 스펙트럼이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뒷장에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사실 이번 페이지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해. 진짜 3번이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야. 자,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한번 볼게.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우리 이미 알아. 자, 이니셜 볼게. 에너지는 E라고 적었고, 진동수는 주파수, 프리퀀시,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했다. 파장은 한 세트의 길이를 얘기했고, 람다라고 했지. 근데 진동수와 람다의 관계는 이미 알아. V는 F 람다라는 식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빛은 항상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라는 건 알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각 층마다의 에너지를 배웠잖아? 이 에너지도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거야. 자, 요 그림은 이제 빛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갖고 온 거고, 자, 적어볼게.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해.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 크면 에너지도 큰 거야. 뭐 예를 들어 아까 빨강이랑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서 적어볼까? 빨강, 레드와 보라, 바이올렛이 있었어. 얘가 누가 더 파장이 길다고 했지? 옳지. 파장은 얘가 길어. 빨강은 쓸 때 파장이 길게 쓰인다고 했어. 그러면 진동수는 누가 컸지? 보라색이 진동수가 컸어. 보라색이 1초 동안 더 많이 진동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 위쪽 그림이 레드라면 보라색은 똑같이 시작해서 보라색은 더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1초 동안 관측해도 레드는 1회 반 진동하는데 보라색은 엄청 더 많이 진동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위쪽에 있는 레드와 아래쪽에 있는 바이올렛, 보라를 볼 때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은 것이냐? 많은 횟수를 진동한 애일수록 에너지가 큰 것이거든. 따라서 빨강이랑 보라 중에는 보라가 에너지가 큰 거다. 보라가 에너지가 크다. 보라가 진동하는 횟수가 크다.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한다. 외워줘. 그 다음 우리 파장과는 반비례하는 걸 알고 있었지. 반비례하는 건 분모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 비례를 는으로 고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니? 옳지. 비례 상수가 필요하지. 이 비례 상수를 여러 사람이 실험을 통해 구해냈어. 에너지와 진동수의 비례 상수는 H라고 적고 얘를 읽을 때 하라고 읽어. 근데 애들 많이 H라고 읽더라고. 근데 상관없어. H라고 읽어도 하라고 읽는데, 이거 누가 발견한 상수냐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발견한 상수거든.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하라고만 부르면 돼. 어차피 상수니까 이걸 계산하라고는 하진 않아. 그 다음 얘와 얘 진동수와 파장도 반비례하는 건 알겠는데 얘를 는으로 고치려면 비례상수가 필요하지 않겠어? 비례상수는 뭐냐? 바로 C야. C 뭐였지? 옳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m/s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 그렇다면 얘 완벽하게 는으로 정리해 볼게. 너희가 필기할 것은 사실 요 아랫부분을 진짜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에너지와 진동수를 는으로 붙인다면 비례상수만 붙여서 곱해서 대답해 주면 되겠다. 에너지는 하 F. 그 다음 얘도 얘네 둘이 는으로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에너지는 람다분의 비례상수가 C라고? 그럼 여기다가 C 곱하면 되지 않겠어? 따라서 F 자리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어주면 되는데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런데 앞에 하필 하가 있네. 따라서 하는 그대로 적고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적으면 되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니
앞에 비례상수를 곱해서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 얘네 둘 사이의 비례상수는 C라고, 그렇다면 F는 으로 고치면 람다분의 비례상수 C, F는 람다분의 C네. 따라서 하는 그대로 적고 F자리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요걸 외우자. 에너지는 하F, 람다분의 하C. 에너지는 하F, 람다분의 하C.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파장은 반비례. 에너지와 파장도 반비례하는 거지. 자, 마지막식 얘를 완벽하게 외워줘. 누가 누구와 비례하고 반비례하는지. 자, 여기까지 됐다면 확인 문제 1번을 풀어볼게. 확인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의 전자 전이 과정, 전자의 이동 과정의 A, B, C를 보고 답하여라. 정말 그림 쓰레기같이 그리지 않았니? 누가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니?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은 전체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정말 거지같이 그려서 내가 다시 그려볼게. 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도 이거 뭐 잘 그린 건 아니지만 포옹 그림이라 적어도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가 2층하고 3층 사이보다는 커야지. 양심껏.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야 그래도 양심상 맞게 그린 거 아니겠니? 자, A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했고, B는 3층에서 2층, C는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자, 윗그림을 아래처럼 표현하면 조금 더 잘 그린 그림이 되겠다. 1번 에너지 방출 과정 A, B, C 중에 골라라. 방출이란 에너지가 높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위층일수록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는 0에 가까워질수록 크다고 했어. 그 다음 아래층일수록 에너지가 작은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가장 작은 에너지였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야. 답은 BC. 2번 에너지 흡수하는 과정, 반대 과정을 골라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골라라 라는 거네. 얘는 A겠다. 3번 B와 C 중 에너지의 진동수가 큰 과정, 갑자기 진동수를 물어봐? 우리는 에너지가 익숙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를 고려하여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두께만 보면 바로 에너지가 누가 큰지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동수를 물어보네. 우리는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고 파장은 반비례한다는 거. 뭐 근데 파장은 묻지도 않았어.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진동수가 큰 과정을 묻는다는 건 에너지가 큰 것을 묻는다는 거고, 에너지가 큰 것을 묻는다는 건 이 그림에서 두께가 두꺼운 것을 물어본다는 거야. 얘가 방출인지 흡수인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두께, 에너지, 즉 진동수가 궁금한 거지. 자, 내가 이렇게 두께를 고려하여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두께 자체가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이고,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하니까 두께만 보고 바로 진동수가 누가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누가 A, B, C 중에 누가 두께가 제일 두껍니? C가 제일 두툼하네. 그 다음은 A가 제일 두툼하지. A와 B 둘 다 한층 한층 차이지만 A가 당연히 더 두툼해야 되는 거야. 1층과 2층 사이니까. 아까 같은 이 문제에서 쓰레기 같은 그림을 보면은 A가 더 얇고 B가 두툼하니까 B가 에너지가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두툼한 정도, 에너지, 진동수가 누가 더 크냐? 바로 C. 그리고 진동수가 가장 큰 과정은 C겠다. B와 C 중에는 C겠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큰 과정을 물어봤으니까 A는 대답하면 안 되겠네. A는 흡수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 두께가 방출이건 흡수건 이 두께가 큰 것을 골라라. 에너지가 큰 것, 진동수가 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에너지가 큰 걸 고르면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되는 거고, 진동수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에너지와 똑같은 운명을 지녔으니까,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니까 똑같이 CAB가 되는 거고, 혹시 파장, 여기서 방출되고 흡수되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완전 반대로
B가 제일 파장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 진동수, 파장과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확인 문제 2번 넘어갈게.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 위와 에너지 준이라는 건 에너지의 두께를 가시화시켜서 나타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전자의 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이의 ABC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C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FABC를 나타낸 것이다. 1번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당연히 불연속인 거야. 당연히. 얘가 불연속이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뚝뚝뚝 끊겨 있는 거야. 얘가 끊겨 있지 않다면 얘가 촘촘하게 다 색칠이 돼 있어서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야 될 텐데 1층, 2층, 3층이 뚝뚝뚝뚝뚝 끊겨 있고 그림을 매우 잘 그려놨지. 갈수록 촘촘해지게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거야. 2번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우리는 에너지와 진동수 파장의 비례반비례 관계를 알고 있잖아. 자, 에너지가 큰 것을 큰 순서대로 얘기해보자. 에너지란 지금 이 그림이 에너지 준 위를 고려하여 두툼하게 그린 이 자체가 에너지니까 두툼한 게 에너지가 가장 큰 거야. C, B, A 순서겠다. B도 한 칸이고 한 층 차이고 A도 한 층 차이라고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래층일수록 훨씬 더 두껍고 갈수록 촘촘해진다. 따라서 진동수도 이 대소를 그대로 따르겠다. CBA. 진동수도 CBA. 하지만 파장은 어떨까? 옳지. 완전 반대로 대답해야 되는 거야. 파장은 반비례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CBA 이렇게 쓰면은 좀 부족한 답인 것 같아. 왜냐하면 A, B, C 이 대문자 자체는 전자의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FA, FB, FC로 대체해서 대답해야겠다. F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FB, 그 다음 FA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답은 예. 풀 수 있겠니? 여기까지 확인 문제 2번. 자, 그 다음 02번 스펙트럼 넘어가자.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에너지, 진동수, 파장의 관계를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우리 눈에 방출되고 흡수되는 빛으로 보인다고 했잖아. 그 빛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을 배워보는 거야. 자, 일단 스펙트럼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 1번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 연속의 반대는 뭐니? 불연속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쓸 거야.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빛을 받았을 때 빨강, 레드부터 보라, 바이올렛까지 끈김이 없이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은 도대체 어느 빛을 받으면 연속이 되냐면 햇빛, 백열등 또는 고온의 고체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햇빛은 고체 아닌데요. 그래서 햇빛, 백열등 또는 고온의 고체라고 한 거야. 햇빛은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 있는 기체 상태이긴 해. 어쨌건 햇빛, 백열등, 고온의 고체. 이게 고온인지 저온인지가 한번 판단해야 되는 수능 문제가 나와서 고온의 고체임을 강조할게. 34번 프린트의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불연속 스펙트럼.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불연속 스펙트럼이야. 불연속 스펙트럼은 왜 우리가 불연속으로 느끼냐면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뭔가 뚝뚝뚝뚝 끊겨져 있는 선들이 보이거든. 선, 라인. 이 선들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느끼는 거라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 같은 뜻이야. 그때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반대면 방출해야 됐잖아. 얘가 전자가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게 되고 우리 눈에 흡수하는 모습이 선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 그래서 또 방출은 반대야.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 빛으로. 그것의 이름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함에 따라서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지.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자, 요 윗그림 봐봐. 너희 그 프린트엔 없으니까 화면을 봐봐. 자,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끊겨져 있는 게 없지? 근데 그 아래 그림 볼래? 얘. 까만색으로 뭔가 뚝뚝뚝뚝 끊겨져 있지? 까만 선이 보이지? 얘가 바로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증거야. 얘들아, 에너지를 왜 흡수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까? 이 전자는 현재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전자가 약간 기력이 떨어지고 온도도 되게 낮고 전압도 되게 낮고 뭔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어 해. 그럴 때 이 전자가 항상 특정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전자마다의 흡수하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까만 선으로 보이는데 뭔 얘기냐? 일단 적어볼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돼 있고 옆에 네모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 네모 그림에다가 스펙트럼을 그릴 건데 자, 요렇게 네모 내가 스펙트럼을 그려놨어. 그때 너희는 까만색으로 까만색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뭐 촘촘하게 그려도 되고 10개 그려도 되고 아니면 1개만 그려도 돼. 까만 선을 그려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절대 파란 선이나 빨간 선으로 긋지 마. 까만 선이 포인트야. 시험 문제에서도 수능에서도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인쇄는 항상 흑백이기 때문에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회색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까만 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나트륨 같은 애가 있어. 나트륨은 항상 노란색을 흡수하거든. 나트륨이라는 원자의 전자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할 때 요만큼을 흡수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면 노란색이야. 쉽게 얘기해서 나트륨은 노란색을 흡수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럴 때 아까 이 그림 볼게. 아까 얘는 그냥 고온의 고체 또는 햇빛, 태양, 선 이런 거 받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얘는 그냥 빛을 받지 말고 여기에 나트륨을 하나 놔. 그런데 나트륨 기체가 일반 나트륨이 아니라 약간 저온의 나트륨, 기력이 빠진 나트륨, 전압이 낮은, 에너지가 낮은 나트륨을 놔. 그럴 때 태양빛을 쭉 받아서 들어오는데 기력이 빠진 나트륨이 있어? 그런데 기력이 빠진 나트륨의 전자는 무슨 색을 흡수한다고? 노란색을 흡수한다고. 따라서 이 태양은 빨강부터 보라까지의 빛을 쏘는데 기력 빠진 나트륨이 노란색을 쏙 먹어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빛이 나올 때 노란 부분이 없어져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기력이 빠진, 온도가 낮은, 에너지가 낮은 기체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야. 까만 선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냐? 전자가 기력이 빠진, 에너지가 빠진 상태여서 무언가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 저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그 색을 먹어버렸으니 검은색 선으로 그 색이 없어진 상태, 검은색이 띄엄띄엄 나타나. 그러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렇다면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아까 나트륨이 노란색을 먹었다고 했지? 그런데 아까 저온이어가지고 기력이 빠져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어. 노란색을 먹었어.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가 오히려 충분해져?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아까 아까 흡수했던 그 노란색을 그대로 방출하게 돼. 따라서 방출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랑 아예 반대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까만색에 색깔이 없는 곳에 색깔이 나타나게 돼. 너희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까만색에 색깔을 표현해줘. 색깔 뭐 아무거나 괜찮아. 뭐 노란색 이런 거, 나트륨 뭐 이런 거 하나 표현해줘도 돼. 아니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처럼 4개만 표현해줘도 돼. 빨강,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요거. 중요한 건 까만색으로 표현하지 말고 꼭 색깔 선으로 표현해 줄래? 근데 수능에서는 이걸 색깔을
컬러를 표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얀색으로 표시해줘. 다 새까맣게 칠하고 하얀색으로만 선을 표현해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 고온이나 고압. 얘는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인 애야. 아까 나트륨이 저온 상태에서 노란색을 먹어서 노란색이 안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면 이번에 그 나트륨한테 고온이 되거나 그 나트륨한테 고압을 주면, 압력을 크게 주면, 뭐 전기를 걸어주거나 이러면 얘가 더 이상 그 노란색을 머금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서야 방출하고 그게 우리 눈에 노랑으로 보인다는 거지. 고온 기체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밝은 색깔선이 띄엄띄엄 나타남. 밝은 색깔선. 수능에서는 밝은 색깔선이라기보다 그냥 하얀 선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원래는 색깔이 나타내야 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불연속 스펙트럼에서 얘가 방출 스펙트럼, 어느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는 방출, 선 스펙트럼이 보이게 되잖아. 그 방출 스펙트럼을 여러 개 분석하다 보니 1층으로 떨어지는 애, 2층으로 떨어지는 애, 3층으로 떨어지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2층 이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애를 자외선 영역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어. 사람 이름으로 얘기하면 라이먼 계열. 화학에서는 막 이게 라이먼인지 막 사람 이름을 외우더라. 근데 물리에서는 사실 사람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 그냥 1층으로 떨어지면 자외선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 그 다음 2층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발머 계열. 3층으로 떨어지면 적외선, 파셴 계열. 그래서 막 이걸 나는 화학할 때 막 외웠었는데, 학생 때 자라, 가발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 근데 물리에선 사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1층으로 떨어지면 자외선, 2층 가시광선, 3층 적외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가시광선은 그 빨강부터 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더 영향을, 그러니까 해를 많이 미칠까? 적외선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 누가 더 해로울까?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서 누가 더 우리 피부에 해를 더 많이 입힐까? 바로 자외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돈 주고 사서 바르기까지 하잖아. 자외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피부의 세포를, 멜라닌 색소를 죽여. 그래서 우리가 그 자외선을 갖고 있는 태양빛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죽어서 까매지는 거잖아, 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는 거고. 아, 자외선이란 적외선보다 당연히 에너지가 큰 것이야. 적외선은 전혀 에너지가 크지 않아. 적외선은 우리가 언제 너희가 쬐봤냐면, 너희 안과 가봤어? 안과 가면 안과 치료 다 받고 간호사 언니가 그 빨간색 불 나오는 곳에 이거 눈 감고 여기 좀 눈 대고 계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 봤니 그런 거? 그러니까 안과 치료 받을 때 좀 쓰거든. 거기에서 나오는 빨간색이 적외선이 아니고 그 빨간 색깔 자체는 사실 가시광선이지.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면 가시광선이야. 그냥 적외선, 사실은 적외선이 나오고 있어. 야, 그걸 자외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자외선이 나오면은 눈 시력 다 망가진다. 이 적외선은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세균을 파괴하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런데 왜 되고 있냐면 적외선은 되게 따뜻하거든. 우리 왜 아침에 그 발열 카메라 재는 것도 적외선 카메라잖아. 우리 몸에서도 어느 정도의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열을 갖고 있어. 적외선은 항상 온도를 갖고 있고 따뜻해. 그래서 안과에서도 좀 따뜻한 적외선을 눈에 쬐주는 거야. 방금 치료를 받아서 약을 발랐으니 그거를 따뜻한 적외선을 쬐가지고 빨리 좀 약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절대 눈에 있는 세균을 죽이겠다고 자외선을 쬐는 게 아니다. 적외선은 안전하고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거야. 어쨌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에너지가 크다면 당연히 1층과 2층, 여기가 전체의 75%가 될 정도로 두툼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잖아. 따라서 자외선은 무조건 2층과 1층을 포함해야 돼. 2층과 1층을 포함해야 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오히려 작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얘기할 때 뭐 가시광선이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가시광선 기준으로 가시광선이 요 정도 파장이다. 요 정도의 기럭지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자외선은 이것보다 짧을까? 길까? 이것보다 짧은 거지. 이게 자외선이야. 자외선은 굉장히 짧아. 왜?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은 작아지고 하지만 에너지와 진동하는 횟수는 커지는 거지. 에너지는 얘가 더 많아. 가시광선이 이 정도라면 이번에 적외선을 그려볼까? 적외선은 얘보다 더 길게 여기 잘렸네. 더 길게 저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길게 그려야 돼. 왜? 가시광선보다 파장은 길고 에너지는 굉장히 작고 무해한 빛이거든. 뭐 적외선을 외우건 자외선을 외우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반대니까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외선이 외우기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자외선은 우리가 이미 우리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공격하고 죽인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에너지가 크다면 2층에서 1층짜리를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애니까 자외선 1층으로 떨어진다. 요걸 이렇게 기억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자외선도 얘들아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이 있고 저쪽 6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이 있어. 물론 6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이 더 에너지가 큰 거지. 가시광선도 마찬가지야. 가시광선도 빨강부터 보라까지 있는데 누구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고 누구는 6층에서 떨어지거든. 당연히 얘들아 빨강하고 보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고 했어? 보라가 에너지가 크다고 했지. 따라서 에너지가 두툼하게 떨어지는 얘. 가시광선 내에서도 발머 계열 가시광선 중에서도 길게 떨어지는 얘가 보라색 바이올렛이고 3층에서 2층으로 짧게 떨어지는 애가 빨강이겠지. 레드 바이올렛. 이따가 내가 색칠해 줄게. 파셴도 마찬가지야. 적외선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적외선 중에 멀리서 떨어지는 애가 그나마 에너지가 큰 거고 4층에서 3층으로 짧게 떨어지는 애가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래서 내가 프린트에는 안 넣어놨지만 수능 특강 100일 쪽을 보면은 얘를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놨어. 내가 그린 요 옆에 요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그린 거지. 여기선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를 들뜬 상태를 적었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요 에너지도 다 적었네. 아까 우리 이미 그린 거지. 무제한 껍질의 에너지는 제로. 이 에너지가 0이 제일 큰 에너지다. 가장 바닥 상태 작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되고 이 중에 많이 나오는 건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마이너스 3.4,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마이너스 1.51. 이 정도까지는 참 자주 나와. 그래서 자외선 라이먼, 가시광선 발머, 적외선 파셴.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 자외선,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 가시광선, 세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 적외선인데 왜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이라고 안 하고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이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굳이 또 나왔네. 그래서 얘기를 할게. 얘는 지금 내가 오른쪽에 그린 이 그림도 6번째 껍질밖에 안 그렸거든. 이게 7번째 껍질까지 가잖아. 7번째 껍질까지 가면은 달라져. 물론 화학에서도 7번째 껍질까지는 잘 안 배우지 않니? 나 학생 때는 6번째 껍질까지도 거의 안 배웠는데 7번째 껍질부터 가면은 조금 달라져. 그래서 6번째 껍질까지만 배우고 6번째 껍질에서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얘가 7번째나 8번째 껍질에서 2번째 껍질로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빛이 나오게 돼. 그래서 뭔가 가시광선은 6번째 껍질 내로 뭔가 한정 지어야 할 필요는 있어. 굳이 물리에서 이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화학에서는 몰라도 물리에선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능 특강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게.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자, 발머 계열 가시광선 중에서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큰 보라색이야. 7층에서 떨어지면 에너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7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건 가시광선이 아니라니까? 그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것, 제일 덜 두툼한 것,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애겠지? 얘가 바로 빨강이가 되는 거지. 빨강부터 보라.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여기 아래다가 넣은 그림이 이건데, 야씨, 흑백이어가지고 학교 프린트 흑백이어가지고 이게 색깔이 안 나오거든. 자, 색깔 펜을 준비해 봐봐. 색깔 펜을 준비를 해봐봐. 근데 그래도 우리는 색깔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파장이야. 파장. 아까 내가 파장 외우라 그랬지. 파장.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고 했어. 빨간색 한 번 더 적어볼까? 빨간색 이렇게 적잖아. 파장이 매우 기네. 따라서 700 정도라고 했고, 정확히는 650에서 700 사이. 여기가 다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 그래서 왼쪽이 레드인 거고, 아까 보라색은 400 정도라고 했지? 그래서 바이올렛이 이쪽인 거야.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는 흑백 프린트에서 빨강 보라를 구별할 수 있는 건 결국 파장의 길이 몇 나노미터인지니까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를 외워라. 자, 그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걸 볼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껍질이 그려져 있고, 우리는 여섯 번째 껍질만 볼 거야. 자, 빨간 껍질은, 아니,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껍질은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다른 말로 파장은 제일 긴, 바로 빨간색 빛이 될 거고, 그 다음 층인 4층에서 떨어지면 초록색, 5층에서 떨어지면 파란색, 6층에서 떨어지면 보라색이 나와. 혹시 7층이나 8층에서 떨어지면 혹시 더 보라색이 나오나? 아니, 그런 건 없어. 6층 이상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가시광선이 아니다 라고 했어. 우리는 6층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럴 때 내 질문은 바로 이거야. 얘들아, 스펙트럼 뽑아보면은 빨주, 노초, 파, 남, 보가 정확하게 같은 지분을 갖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여. 뭔가 초록, 파랑, 보라는 되게 모여있지 않니? 빨강, 주황, 노랑 이쪽이 굉장히 많이 지분을 차지하고, 초, 파, 남, 보는 굉장히 쏠려있지 않니? 얘를 말로 표현하자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약간 이쪽에 뭔가 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자, 빨강하고 보라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고? 보라가 에너지가 더 커. 보라. 따라서 보라색이 더 위층에서 떨어져야 맞는 거야. 더 두툼한 에너지로 떨어져야 맞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보라색을 가장 두툼하게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걸로 그렸어. 그러면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간격이 좁을 수밖에, 스펙트럼에서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보라색과 파란색은 6층과 5층 차이, 요 차이야, 요 차이. 내가 지금 그리는 여기 보이니? 여기? 이거밖에 차이 안 나. 5층하고 6층, 요 차이밖에 안 난다고. 5층하고 6층은 되게 촘촘해. 차이가 안 나는 게 맞아. 또 초록하고 파랑도 아까보단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그 이유도 바로 이건 거지. 요거. 요 차이. 4층하고 5층의 차이? 그 정도밖에 날 수가 없는 거야. 갈수록 껍질은 촘촘해지기 때문에 빨강, 노랑, 빨강, 주황, 노랑 여기는 빨강하고 초록 사이는 엄청 넓어. 왜? 3층하고 4층 사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좀 있거든. 이해돼? 그래서 스펙트럼은 빨강이 가장 지분이 많고 그 다음 주도 뒤에 초파남보 이렇게 붙어 있어. 따라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혹시 여기 7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 이런 파장도 말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 이따 수능 특강에 나와. 그럼 도대체 어디가 빨강이고 어디가 보라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야. 그래도 알 수 있어. 빨강은 이렇게 지분이 크고 초파남보는 뒤에 몰려있어. 아, 몰려있는 쪽이 바이올렛이고 몰려있는 쪽이 에너지가 큰 여기 더 윗껍질에서 더 촘촘한 윗껍질에서 떨어졌구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하면 프린트는 끝인데 수능 특강 102쪽에 이런 게 또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수능 특강 아주 좋은 예시야. 이렇게 시꺼멓게 나온다니까. 파장
600, 이쪽 700쪽이니까 아마 레드일걸? 410, 그래, 여기 400쪽이니까 보랄걸? 이렇게 파장을 알면 어디가 레드고 보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파장도 안 나와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얘들아, 봐봐. 모여있지? 그래, 초파남보가 모여있어. 이쪽이 보라야. 이쪽은 빨간 거, 물론 빨강인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네. 그렇다면 레드란 얘기지. 네? 아까 그리고 수소 원자는 무조건 4개의 그 선만 보이거든. 빨강, 하늘, 파랑, 보라, 이렇게 4개만 보여.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쪽이 보라색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있어. 3층에서 2층으로 전이하는 건 656 나노미터. 물론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얘가 빨강, 뭐 이런 식으로 빨강, 초록, 파랑, 보라. 그래서 초파남보에 좀 모여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아까 2층으로 떨어질 때는 무조건 가시광선이야 라고 얘기하려다가 사실 6층까지만이고 7층까지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자외선이 아니야. 가시광선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빛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사실 걔가 자외선이야. 7층 이상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이다. 하지만 이거를 뭐 문제에 응용하는 건 없더라고. 이게 맞는 이론이긴 한데 굳이 물리에서 이걸 사용하진 않아. 어쨌건 우리는 6층 이내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33번 이론 끝낼게. 고생했어.